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다시 기다렸던 주말이 찾아오잖아요. 자, 이제 남아있는 이틀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작하실 때 세웠던 모든 계획 다 완수하시고요. 기분 좋게 주말을 맞이하시는 현명한 미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은요.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를 함께 읽어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6월 8일 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의 한 가지 소식 중에 우리가 반도체에 꼭 투자해야 하는 이유라는 소제맥이 들어있었는데요. 자, 이 방송을 보시고 굉장히 건강하고도 날카로운 인사이트 하나를 전달해 주신 소중한 구독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존이고요. 이 존이라는 분께서 어떤 그 글을 남겨주셨는지 여러분들 조금 길긴 한데요. 제가 좀 빠르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산업군에서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일 섹터는 반도체 섹터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은 반도체 기업들을 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일부 반도체 기업의 상황을 일반화해서 전체 반도체 기업들을 도매급으로 처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시장의 편견으로 인해 저평가된 반도체 기업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매 전자기기의 매출 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강자인 엔비디아나 AMD 그리고 인텔과 같은 기업은요, 사이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파운드리 기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엄청난 수요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사이클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간다면 이러한 파운드리의 장비를 공급하는 ASML이나 Lam Research, Applied Materials 그리고 KLA와 같은 기업들은 파운드리보다도 더욱 안정적으로 매출과 이익을 성장시킬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반도체 산업군의 기업들은 오히려 도매급으로 가격 하락을 맞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하기 매우 좋은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 모든 다양한 기업들이 단순히 반도체 기업이라는 프레임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최근 섹터별 ETF의 활성화로 인해 더욱 촉발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반도체 ETF에 투자한다면 각 기업들의 자체의 특성보다는 매크로적인 요소 등에 더 큰 영향을 받겠죠. 저는 이것이 오히려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메모리 부분은 사이클에 큰 영향을 받겠지만 파운드리 부분은 상대적으로 사이클의 영향을 덜 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무리 TSMC가 앞서 나간다 해도 TSMC 혼자 모든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애플이 자체 칩을 설계한 이후에는 더더욱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펠립스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삼성 파운드리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운드리 기업들은 계속 설비 투자를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장비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거두겠지만 그 중에는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기업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받는 기업도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투자한다면 이러한 특성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논리 정연하고요.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굉장히 훌륭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존이라는 분이 남겨주신 댓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비단 반도체 섹터뿐만이 아니죠. 최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식이 20% 30%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베어마켓이 찾아오게 되면요. 아무래도 분위기에 이끌려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한꺼번에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장, 베어마켓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포트폴리오를 한 건 점검하고 종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리세션이 다가온다,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금리가 상승한다,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실제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춤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 반면 예전과 같이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어닝이라든지 실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기업이 있다면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적절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좀 인사이트를 전해주셔서 우리가 모두 한번 투자의 관점을 정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그 구독자분과 함께 만드는 6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준비된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일단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미국 증시는요, S&P 500이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도 0.81%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이 0.73%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 마이너스 1.49%를 보여줬고요. 자, 전반적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성적표를 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성적표를 보니까요, 떨어진 종목보다 올라간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하루였거든요. 자,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로쿠였습니다. 로쿠의 주가가 하루 만에 9%가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거든요. 조금 이따가 기사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인텔리아 8.11% 상승을 했습니다. 크리스퍼 6.94, 스페이스는 버진 갤럭틱이죠. 6.94%, 아이온큐가 5.8% 상승했고요. UiPath가 4.71, 로블록스 4.42, 애쉬가 4.17% 상승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니오가 3.72,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3.34, 루시드가 3.32, 스노우플레이크가 3.28% 정도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자, 다음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2%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넷플릭스가 아까 로쿠랑 함께 이렇게 급등한 이유를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1.25%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메타 플랫폼즈가 0.51% 플러스, 구글도 0.01% 올라갔고요. 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은 안타깝게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반은 올라가고 반은 떨어지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에서는 도이치뱅크라는 투자기관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그냥 단순히 추천 종목이 나오는 기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 기사를 첫 번째 기사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테크에 렉이 있다. 렉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개판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폭망했다. 폭망이 딱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테크 주식이 폭망을 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요, 지금 베어마켓으로 접어들었다. 베어마켓이라는 것은 시장 지수가 20% 이상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25%나 지난 11월의 최고점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베어마켓에 들어가서도 한참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컴퍼니들, 그러니까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요. 이 종목들은 다음 해, 앞으로 이제 1년, 2년 안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hare repurchase, 즉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투자기관은 도이치뱅크입니다. 자, 도이치뱅크에서 이번에 28개의 기업을 찾아냈는데요. 모두 다 S&P 500에 속하게 되는 미국의 가장 거대한 500대 기업에 속하는 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일단 시가총액이 20빌리언, 즉 200억 달러 이상 되는 대형주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들 28개의 기업은 모두 다 바이백을 올해 선언을 했다. 아나운스먼트라는 것은 이제 발표를 한 거지 실제로 자사주를 매입하기 직전이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몇 년 안에, 1년 안에, 6개월 안에, 아니면 2년 안에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이 기업들은요, 아웃퍼폼을 했다. 인덱스라는 것은 S&P 500을 얘기하죠. 2022년 들어서 지금 1월 달부터 6월 현재까지 이 인덱스 S&P 500을 5%나 초과적으로 수익률을 달성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마이너스겠죠. 왜냐하면 S&P 500이 마이너스였지만 그거보다는 5% 정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지난 3개월 동안도 4% 이상 S&P 500보다는 성적이 좋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도이치뱅크에서 왜 자사주 매입에 이렇게 좀 목숨을 거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롱기스트 베어마켓, 가장 긴 베어마켓, 지난 20년 동안 가장 길었던 베어마켓이 언제 있었냐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장장 409일에 걸쳐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베어마켓이 1년이 넘게 지속이 됐으니까 정말 지독한 그런 하락장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409일 동안 지속된 하락장 도중에 137개의 기업은요, 다 모두
S&P 500에 속해 있던 기업이죠. 여기에서 137개나 되는 기업이 뭐를 했냐면 바이백을 했답니다. 근데 바이백을 인크레멘탈이니까 원래 하던 기업이었지만 그것보다 추가적으로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37개의 기업을 하나로 묶어서 보니까 이 인덱스보다 3% 정도 2008년에는 더 성적이 좋았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무려 20%나 시장 지수를 따돌리고 더 좋은 수익을 올려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이제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특히 이런 하락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발행이 돼 있는데 거기서 10만 주를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요 10분의 1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지분이 늘어나는 거죠. 자사주 매입을 한 만큼.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좋은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적을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EPS죠. EPS는 earning per share잖아요. 한 주당 만들어내는 실적을 우리가 EPS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EPS는 earning을, 그러니까 순이익을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숫자로 나눈 게 바로 EPS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식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EPS는 순이익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하락 추세가 나타나는 이런 리세션이 있고 경기 둔화가 되고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기업의 순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순이익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순이익이 원래 성장률보다 약간 떨어질 때, 주춤할 때 주식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EPS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수보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수익을 지켜낼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살펴봤냐면,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 중에서, 물론 이제 다 테크 기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사주 매입을 가장 많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승인이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원래 주주들의 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이미 나 있는 그런 기업들만 간추려서 우리한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 주식시장에 뭐 허리케인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톰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지금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보시면요, 알파벳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스냅입니다. 세 번째 이베이, 네 번째 추이, 다섯 번째 우버 테크놀로지, 여섯 번째가 부킹 홀딩즈고요. 자, 일곱 번째 매치그룹, 여덟 번째 워너 뮤직 그룹,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로블록스, 마지막 열 번째로 펠로톤 인터랙티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10개의 종목들은요, 지금 자사주 매입을 앞으로 한 1년 내에 많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면서 EPS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EPS의 성장에 좀 박차를 가할 만한 그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며칠 전 그 다른 방송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있잖아요.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니켈 같은 그 광물이 있는데 이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하면서 배터리의 가격이 지금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배터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전기차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굉장히 좀 커다란 이슈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슈가 발표되자마자 지금 테슬라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았구나라고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발견이 됐거든요. 자, BYD에서 테슬라에 배터리를 제공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BYD는요, 중국에 있는 뭐 최대 배터리 업체, 뭐 전기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드는 굉장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BYD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증시를 통해서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중국 시장에 가셔서 직접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워렌 버핏이 벡트하고 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고 동시에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으로 유명한 BYD가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테슬라의 배터리를 곧 납품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론 머스크의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제공할 것이다. 테슬라에 제공하는데 아주 조만간 시작한다라고 지금 리안
유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분이 그냥 BYD의 뭐 마케팅 담당 이런 게 아니고 이그제큐티브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회장이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그런 뉴스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이렇게 10기가와트에 이르는 LFP 배터리를 지금 BYD로부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LFT는 뭐냐면요. L이 바로 리튬이고요. F는 철, 그리고 이제 P가 인산입니다. 그래서 리튬하고 인산하고 철을 합쳐서 만든 그런 배터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LFP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좀 인기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삼성 SDI가 생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중국에 있는 가장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기업인 CATL,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바로 BYD가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BYD가 이제 테슬라의 모델 3 그리고 모델 Y에 전에 이미 주문을 받아서 진행을 한 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스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BYD는 전 세계 비기스트 매니팩처러다. 그래서 뭐를 만드는 최대 기업이냐면 플릿입니다. 플릿이 뭐냐면 이 상업적 자동차를 얘기하거든요.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플릿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이런 그 운송업에 관련된 자동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기업이 BYD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만드는 그 자동차에는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대한 기업이 계속해서 그 배터리를 다른 오토메이커, 다른 이제 자동차 기업에게 그 제공을 해왔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중에는 토요타도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2년 전에요. BYD는 공식적으로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것을 런칭을 했었는데,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뭐냐면 레스 벌키니까 부피가 더 작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우리가 봤던 용어가 여기 써 있죠. LFP가 제가 L이 리튬이라 그랬죠. 여기 리튬이 나오죠. 그리고 F는 철이죠. 그래서 아이온, 그리고 마지막에 P가 인산이 여기 써 있습니다. 요 리튬하고 철하고 인산을 가지고 만든 배터리를 이제 좀 작게 만든 것이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배터리를 출시하면서 그 체어맨인 왕추아프가 뭐라 그랬냐면요. 자, 이분이 믿기로는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배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배터리보다 우리 배터리가 훨씬 더 안전하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어떠한 내용을 공표를 했냐면요. 그들이 만들고 있는 자동차 중에 반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제조를 하고 있냐면 LFP 배터리를 사용한다.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가격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많이 선호하는 것이 테슬라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퍼다. 그러니까 뭐보다 취하냐면 니켈하고 코발트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배터리보다 더 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파나소닉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두 기업 모두 지금 배터리를 테슬라에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니켈하고 코발트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배터리를 테슬라에 제공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테슬라가 원래 파나소닉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만 파트너십을 결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정말 거대한 기업인 BYD와도 손을 잡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기업에서 이제 배터리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 공급이 훨씬 더 원활해지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BYD가 제공하는 그 배터리는 지금 파나소닉하고 LG에서 제공하는 배터리보다 단가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제가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배터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기차의 보급에 조금 비상등이 켜졌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를 깔끔하게 좀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테슬라가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영상을 통해서 이미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배터리 기업에 투자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구성하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LIT라는 ETF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LIT라는 그 ETF를 구성하는 종목을 보면요. 총 47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10개 탑10 홀딩즈를 살펴보면 원자재가 가장 위에 두 개가 위치합니다. 첫 번째는 알버말, 두 번째는 소시에데드 퀴미카가 보입니다. 두 개가 지금 12.3% 그리고 6.13%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들을 이어서 아까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본 BYD가 세 번째로 비중이 높고요. 5.38 그리고 LG도 보이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파나소닉도 보이고요. 삼성 SDI도 보입니다. 따라서 이 배터리 종목 그리고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재 투자를 단 한 큐에 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좀 효과적인 그런 투자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것이
것이 LIT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의 최강 기업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광고계에서도 만만치 않은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계의 넘버 1은 구글이겠죠. 그리고 2위 기업이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이제 3위 기업이 아마존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과거 몇 년 동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아마존이 신의 한 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아마존의 그 애드 매출, 즉 광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어떠한 소식이 들렸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이 지금 보도되기를 앰핑업 한다. 우리가 보통 앰프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증가시키는 것을 앰핑업이라 그러는데 이제 광고에서 들어오는 비즈니스 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고의 그 비중을 좀 올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경쟁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빅테크 기업, 라이벌 기업, 즉 페이스북하고 구글하고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로컬 애드에 초점을 맞춘다. 로컬이 뭐냐면 동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그 비즈니스에 광고를 받아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요. 지금 아마존이 광고계에서 넘버 3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커머스 그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광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광고는 모두 이 이커머스 웹사이트에서 파는 것을 그대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그냥 이커머스의 그 하나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이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물건을 광고할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지역사회에 있는 크고 작은 상인들의 광고를 받아주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원하면 이 아마존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동네에 있는 수영장에서도 이 이커머스에 그냥 이 아마존닷컴에 바로 광고를 게시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광고를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테크 리테일 자이언트, 그러니까 테크 기업이기도 하고 리테일 기업이기도 한 그 아마존은요. 애드버타이징을 했다. 광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메이저 시티니까 미국의 주요 도시에 광고를 했죠. 어떤 광고를 했냐면 로컬 애드 팀을 만들기 위해서 따라서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전담팀을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광고 전담팀은 이 로컬에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미디어와 만나서 이제 그 릴레이션십을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미디어 기업을 타겟으로 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굉장히 드문 기회가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회가 창출이 되냐면 브랜드 뉴 비즈니스, 지금까지 아마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존 광고계에 새로운 레비뉴의 원천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좀 칭찬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로컬 쪽에 광고를 계속해서 푸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아마존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SMB 쪽에 지금 진출을 한다는 거죠. SMB는 뭐냐면 스몰 미디엄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동네에 있는 상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권까지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기업이 아니라 이런 그 이커머스에 판매하는 그런 대기업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와서 광고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의 광고 매출 2021년에 광고 매출이 무려 310억 달러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3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2위 그리고 1위가 구글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로컬 쪽에 광고주를 모집하면서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어디를 통해서 광고를 할 거냐면 스트리밍 TV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프라임 그 TV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도 광고가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리테일 자이언트의 웹사이트 아마존닷컴을 통해서도 이 레비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계속해서 과거 10년, 20년 동안 혁신적인 모습을 지켜왔잖아요. 자, 이번에도 이 광고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시켜 나가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다시 한번 주주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웃지 못할 해프닝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irtual Reality Chief, 그러니까 가상현실 그 부서의 대장이겠죠. 이 팀장이 이름이 알렉스 킵만인데요. 뉴욕 포스트라는 일간지에 따르면 킵만이 이번에 사임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난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리포트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창피해서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가 시청을 했다는 거죠. 뭐를 봤냐면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로 포르노그래피를 봤다고 합니다. 자, 포르노를 이제 가상현실로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다른 그 직원들이 있는 오피스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상현실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 적절치 못한 행동을 다른 여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묘사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불손한 행동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Head of Cloud and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의 그 부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서장이 직원들한테 킵만이 떠났다라고 이메일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이 킵만의 행태에 대해서 25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뭐 레포트를 지금 파일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손한 행동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의 직원들이 너무나 아우성을 쳐서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 알렉스 킵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의외로 가상현실에 굉장히 좀 커다란 강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왜 그러냐면 이 가상현실이 가장 먼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보다는 오히려 직장 생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줌을 생각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줌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았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가 친구라든지 가족하고 화상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이 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격 근무를 하면서 뭐 회의도 하고 아니면 컨퍼런스도 열고 이러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줌이 굉장히 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이 가상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부터 가상현실의 테크놀로지가 계속 발달하면서 결국 적용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보다는 이러한 그 오피스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가 굉장히 가상현실 쪽에서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별개로 오늘은 이제 포르노그래피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포르노그래피의 미래도 굉장히 발달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매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산업으로 치부를 해버리는데 만약에 가상현실과 이 매춘 산업이 잘 조합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고 하는 건 좀 웃긴데요. 어쨌든 이 질병의 그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사회의 그 범죄라든지 이런 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성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가상현실이 어떻게 보면 이 성적인 욕구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적절히 발전해 나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시장의 규모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나중에 이 가상현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쪽 산업하고 연계가 되는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 제가 넷플릭스 그리고 로쿠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로쿠의 주가는 어제 하루 동안 무려 10% 가까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쿠의 주가가 10% 정도 지금 수요일날 껑충 뛰어 올랐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리포트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갑자기요. 트레이딩 윈도우가 닫혔다. 트레이딩 윈도우가 뭐냐면 거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로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로쿠의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기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요 갑자기 닫혀버렸다. 따라서 주식을 매매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다. 그것도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돼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넷플릭스에 의해서 로쿠가 인수가 될 것이다라는 그 루머가 지금 그 기업 안에서 돌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그 웹사이트에 따르면요, 자, 파서빌리티, 가능성이죠. 그래서 로쿠랑 넷플릭스랑 둘이 이제 합병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논의가 돼 왔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왜 도대체 이 인플로이가 트레이딩을 하는 그 윈도우가 닫혀졌는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마도 이렇게 그 인플로이의 트레이딩 윈도우가 닫혔다는 것은, 즉 거래가 중지됐다는 것은 뭐냐면 주가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중대한 발표가 지금 곧 다가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요, 주가가 무려 66%가 떨어진 상태거든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너무나 성숙된 단계의 구독 모델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구독자가 늘면 늘수록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지난 10년 동안은 괜찮았죠. 계속 매년 구독자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뭐 가격도 좀 올리기도 하고, 구독자의 그 상승 추세가 결국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 넷플릭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구독자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죠. 가입할 사람은 다 가입해 버렸잖아요. 특히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 할 것이 너무 없고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대부분 다 넷플릭스 구독자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 그 성장세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입자가 줄어드는 굉장히 어두운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로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래서 로쿠라는 그 기기를 꽂으면 바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광고를 보면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떤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냐면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구글, 쟁쟁한 기업들과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로쿠가 정말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곳은 이 하드웨어보다는요, 사실 레비뉴는 대부분 다 광고에서 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맞아 떨어지잖아요. 왜냐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독 모델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결국 이 광고 모델 쪽으로 좀 옮겨가야 되는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데, 로쿠 같은 경우는 이 광고 쪽에서 많은 발전을 이미 만들어냈기 때문에 두 기업이 손을 잡는다면 어떤 그림 하나가 완성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쿠의 그 애퀴지션, 로쿠가 만약에 인수가 된다면요, 안소니 우가 누구냐면 이 로쿠의 창시자입니다. 창업자거든요. 근데 이 창업자가 다시 그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2007년에 이 우드라는 사람이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냐면 넷플릭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인터넷 TV를 개발하기 위한 팀을 꾸렸고, 거기에서 지금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하던 사람이 바로 안소니 우드거든요. 자, 그런데 결국 나중에 넷플릭스에서는 이 하드웨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인터넷 TV 그 사업부가 완전히 닫혀버렸다. 따라서 그러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기업을 만든 게 로쿠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넷플릭스는 그때 6 밀리언을 이 로쿠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쿠가 탄생했다. 따라서 굉장히 재미가 있죠. 그때 로쿠라는 그 기업이 원래는 넷플릭스의 하나의 부서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의 디비전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넷플릭스가 이 디비전을 포기하면서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로쿠였고, 이 기업을 만드는데 좀 투자까지 한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다. 따라서 이 기업이 다시 합쳐진다면 예전에 갖고 있었던 원래 계획이 완성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스토리 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로쿠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요, 시킹알파 쪽에서 코멘트를 요구했다. 자, 정말로 사실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요, 아직 답장은 받지 못했다라고 기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 로쿠라는 기업을 만약에 그 넷플릭스가 인수하면서 광고계 쪽에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아니면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적지 않은 그런 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번 그 합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9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은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8시 방송되는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한 이유가
지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 지수 중에 하나가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거든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 CPI입니다. 자, 이 CPI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발표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5월달 CPI 결과가 언제 발표가 되냐면 6월 10일 날 발표가 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8시 30분 미국 증시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이 CPI 지수가 발표가 되거든요. 따라서 금요일 날 아침에 어떠한 그 CPI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 지수가 뭐 8.2%, 8.3% 뭐 이렇게 나오면요. 정말 큰일 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CPI 지수가 좀 많이 떨어져서 7.5%라든지 7.3%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여준다면 미국 증시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금요일날 오전에 어떠한 CPI 지수가 나올지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과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소파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리즈 영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준 채널에서는요, 하루에 2개의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12시 방송에서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전날 미국 증시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녁 8시에 보내드리는 방송은 하나의 기획 방송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의 현상을 좀 지켜보고 좀 연구를 해보고 리서치를 해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이런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녁 방송이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주식에서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멀티플이었는데 드디어 실적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찾아온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타겟이라는 기업이 지금 한 달 만에 2번 연속으로 그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시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우리가 믿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 역시도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실적이 오히려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리세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공포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은요, 굉장히 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잘 작성이 된 기사 하나를 읽어보면서 과연 실적 장세가 시작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이 실적이 하향 추세를 보이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는 순서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방송되는 저녁 8시 방송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pisodic you were on, seems like you were on in the last couple of weeks or so, and I think you're somewhat defensive, but we can't just bury our head in the sand, can we? What are you doing? Yeah, well, I mean, I think you do have to be sort of defensive in this environment. We're going to continue to see whiplash. But the things that we're hearing right now, not only from companies, but from the economic data, is that it's finally all catching up with what the market had told us was going to happen. So we're seeing a lot of these indicators roll over. We're finally hearing from companies that earnings may not be as strong for the rest of the year as we originally thought. And all of that needed to happen in order to fight public enemy number one, which is inflation. And I think as investors for the next 60 days or so, as a lot of this data rolls in, we're going to continue to see bumps. And it's okay to sort of sit on the sidelines with your money, but you also have to be prepared that the second half could be a lot better than the first half once we get past some of these big data releases. Will, we've had a discussion, and we separated core inflation from food and energy, and it highlights the conundrum really that the Fed has, because it's hard to control food and energy inflation, and we don't know how long the war is going to last. There's a lot that we can't anticipate, that the Fed really doesn't have tools to address. What do you think? Is inflation rolling over, or is it going to be persistent for years? I think at this point, inflation is leveling off. I'm comfortable saying that I think the highest level is behind us, but that doesn't mean that it's just rolling off a cliff and it's going to fall down to comfortable levels by the end of the year. Look, we're going to get a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from the Fed at this next meeting. I would expect that their projection of PCE is going to rise, particularly for 2023, and we're going to be able to set better expectations about how they might fight that.
to your point about core inflation versus food and energy, the thing about food and energy is that they're not optional items for consumers. So there isn't a substitute. We still have to spend money on that. And that's what's affecting consumer behavior right now. And consumers can change their mind on a dime about how they're going to spend their money going forward. Businesses can't do that. That's why we're seeing some of these problems with inventory and a lot of businesses trying to catch up with how consumers have changed their behavior. So what do we get? A kind of an uncomfortable amount of stagflation? We did see, the World Bank and, different global entities talking about a lot of countries are at risk of a sharp slowdown based on what's happening. Is the world going to go into a slow growth period with persistent inflation? Because that's not good. Right. Well, I think that is going to be the case for a number of months here. But one of the things that we're seeing, an indicator that I had been sort of waiting for to roll over was the housing market. Okay. And we're finally seeing that happen, too. You saw mortgage applications fall again today. The last piece of that market that needs to fall is home prices. That happens with a lag, but that's a really big ingredient to show us that inflation has actually gotten to its highest level and is coming down.